여러분,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눈 덮인 알프스 산맥 아래 그림 같은 집이 있고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소들이 있고, 그런데 직접 가봤더니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스위스, 독일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경기도 파주의 평화마을, 이 세 곳의 기후여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상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달에 이제 독일 여행 가신다고, 유럽 여행 가신다고 네. 해서 와 하고 부러워했는데요. 오늘 오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스위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스위스는 제가 10월 1일서부터 6일까지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산을 중심으로 융프라우 피르스트, 리기산, 루체른, 베른, 마테오른, 루산. 예. 6일 동안 꽤 많이 다녔죠. 쭉 도셨네요. 네, 이렇게 쭉 다녀왔습니다. 네. 그 산들을 주로, 선생님 스위스가 산맥이 산에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 다니시면서 뭐 스위스 여행 당연히 아름답고 좋았겠죠.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선생님? 예, 일단 산을 위주로 다니면서 네. 중간중간 시간 날 때 도심을 좀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걷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산악열차를 타고 가고 네. 내려올 때는 걸어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정말 스위스는 말 그대로 사방이 그냥 초록이고 어디를 찍어도 그냥 엽서의 한 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 잔디에 소가 딸랑딸랑하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안 돼요. 소똥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은 데를 찾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목장 가서 아무도 안 맞아요. 묻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마찬가지겠지.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융프라우는 이렇게 여름에도 네. 그 눈을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피르스트에서 약간 이렇게 걸어가면 바흐 알프제 호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 호수 두 개가 맞닿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수 가운데서 건너편 설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리기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이디가 뛰어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생각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이 나서 그때 배경음악으로 요들송이나 도레미송이 나오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네. 그리고 마테오호르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는데 이제 한 8시간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걷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걷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한 7km 이상 넘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오른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겠다 싶어서 완전히 지쳤는데 앞에 마테오른에 노을이 지는데 정말 불타는 것처럼 아름답고 선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멋진 장면들을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편집을 하면 사진을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가 지금 예전에 나오셨던 다른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전과 다르다. 알프스에 눈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도 저희가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기사 보고. 네. 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네. 진짠가요? 그걸 정말 느꼈던 거는 마테오른의 주변을 걸으면서 느꼈었는데 네. 작년에 스위스 뉴스 기사를 봤어요. 네네. 그 어떤 기사였냐면 눈이 내리는 양도 작고 날씨도 더워져서 빙하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네. 스키장을 폐쇄한다는 기사를 6월인가 7월에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작년에는 빙하가 녹아서 떨어질 위험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눈이 없어서 스키를 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한가요? 네. 마테오른이나 높은 산에는 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데. 스키장을 운영했던 곳에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1년이잖아요. 네. 1년에 빚어진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마테오 호르는 이제 순회가 마을 쪽으로 걸으면 호수를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수를 찾아서 쭉 걸어 내려왔어요. 굉장히 마테오 호르는 앞뒤 옆모습을 보면서 오래 걸은 거죠. 오래 걸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겨울이라면 아니면 2년 전이라면 네. 거기가 설산이었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지녔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걸어서 쑥 내려오면서 눈이 없는 그 주변 산의 그 속살을 다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은 아마도 눈이 있었을 때는 거기가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나요? 스키보드라고 하나요? 스키보드를 탔을 만한 지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검은 흙으로 지금은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가서 보셨을 때 여기 스키장 운영하면서 산업이 또 거기서 네.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을 네, 텐데 네, 네. 이분들이 기후 위기를 상당히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스위스 네. 사람들. 네네. 아까 그 기사 부분이 마테오른에 관한 기사였었는데 네네. 마테오른을 가기 위해서 마을이 있는데 체르마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체르마트란 마을이요? 그 체르마트는 오로지 스키장을 위한 그 숙박시설이 성업하는 곳이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체르마트의 숙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숙소에 바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리프트랑 연결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네. 이런 체르마트의 그 수많은 그 마을 가구들이 겨울이 없어지고 스키 인파가 없어져 보다니까 바로 피부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기 좋았었는데 네네. 이 스키장들이 눈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네. 거기서 그걸 생업으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후 위기가 피부로 닥치고 네. 있다. 네. 그래서인지 스위스에서 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기후 대응 법안이 몇 년 전에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가 네. 물론 법안도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네. 이번에는 통과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2년 전에는 이 기후법이 상정이 됐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네. 통과를 못했는데 약간 수정은 했지만 이번에 통과가 됐거든요. 이번 6월 정도에 통과가 된 것 네. 같아요. 그 국민 투표로 기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건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니, 스위스는 정말 작은 나라여서도 그렇지만 네. 국민 투표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투표가 있는지 그 선거 벽보가 되게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예. 기후 법안에 대해서요? 기후 법안에 대해서는 아닌데 선거를 치기 이번에도 위해서 또 예, 예.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스위스는 역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만큼 국민 투표로 네. 녹고 있는 알프스 산맥의 눈을 보면서 네.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독일은 어떤가요? 프라이부르크로 가셨죠.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저희들의 주 목적은 네. 스위스였죠. 아. 스위스였는데 네. 일부러 예. 프라이부르크의 보봉 마을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독일로 들어가고 독일로 나왔거든요. 일부러요. 예, 일부러. 근데 프라이부르크 일단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도 스위스와 독일의 경계점이 정확하게 좀 나눠요. 그러니까 배풍광이. 풍광이. 나뉘는 것도 참 재밌었고, 네. 스위스는 초록의 그 들판이 네. 쫙 펼쳐져 있다면, 프라이부르크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는 그 독일에서 그 바이오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요. 옥수수나 유채를 재배하잖아요. 그런 재배 줄기가 쭉 있고 쭉 없는 데는 뭐가 있냐면 숲이 이렇게 보이는데 숲이 정말 야생처럼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숲. 예,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감동이 와라고 놀라는 게 네. 자전거 보관대요. 네. 사람들이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네, 자전거 보관대가 3층 높이로 되어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네. 보이는 게 저희들이 트램으로 말하는 노면 전차가 네, 계속 네. 다니고 있고 이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그게 첫 번째 풍경이고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그 도로 상황이 네, 도로 자동차가 상황이. 함부로 다닐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네, 건가요? 자동차 정지선이 있으면 네. 그 앞에 자전거들이 쭈루루 서요. 아. 원래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 자전거 다니는 길이 있다가 그 정지선에 쓰면 앞에 자전거가 쭈루루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자전거가 먼저 움직이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체계도 그게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여행객들이 가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지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로 다닐 일이 아니구나 거기서. 네. 그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는데 네네. 사람과 자전거 정말 사람 중심의 도시 계획이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고 도심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로 있잖아요. 네. 거기 용어로 베이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수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 수로는 한 50cm 정도의 넓이와 깊이였는데 거기에 물이 이제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만 있고 어떤 거는 조각상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물이 깨끗하고 그 흐름이 참 여유로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물을 따라 걷다 보면 여유롭게 걷게 되는 네. 그런 광경이 있고 또 프라이부르크는 가장 크게 보였던 게 프라이부르크 대성당이 보였는데 대성당이 가장 높은 건물이고 나머지 건물들이 다 낮다 보니까 정말 햇살이 땅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비추는 고층 건물이 햇살을 네. 막지 않는. 네. 프라이부르크가 이런 생태 도시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맞아요. 예전에 이 얘기 프라이부르크 예를 참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선생님 그 보복마을에 가셨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네. 오늘의 기후와 관련해서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네. 프라이부르크 내에 보봉마을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보봉은 사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병영지를 마을로 바꾼 곳인데 프라이부르크는 생태와 에너지 자립 모든 게 결합된 도시인 거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시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 훌륭한 가운데 보봉마을은 정말 태양의 도시이기도 하고 생태 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거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빗물을 저장한다든지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정원이 거의 이제 정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정도로 숲이 막 무성하게 이루어져 있고 생태적으로 지어져 있다는 생각도 있고 거기에 건물들은 그린 커튼이라고 하잖아요. 녹색 네. 커튼. 녹색 커튼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건물에 열이 직접적으로 투과하는 걸 방지하는 건물들이 있고 또 태양광이 질비돼 있고 또 보봉에서는 태양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건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헬리오트롭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건물이 아직 있고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생태 환경 도시로 거의 교과서처럼 세계에서 배우고 가는 도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을 따라서 건물이 도는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걸 설계하신 거죠. 아, 네. 그럴 수가 있구나. 예. 또. 그래서 제가 사진도 남겨놨으니까. 네. 이 모든 얘기를 사진과 함께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께서 아까 스위스에서 이 배경으로는 도레미송이나 요들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셨다고 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송 듣고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상숙 경계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과 지금 스위스 독일 기후 여행 중인데요. 독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막 압축해서 해버렸어요. 우리 혹시 인터뷰 시간 부족할까봐 파주까지 못 갈까봐. 그런데 3부까지 좀 더 인터뷰를 이어도 된다고 하니까 좀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보복마을에 대해서. 청취자 문자 보면 6619님 스위스에서는 열흘 동안 경적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1차선에 있는 걸 봤는데
우와, 신호, 서행 엄청 잘 지켜요. 배워야겠어요 하셨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도로 체계가 바뀌면 사람들이 이걸 또 잘 지킬 텐데 네. 저희는 너무 빠르고 네. 대도시여서 사실 네. 스위스 도로 체계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이런 도시 보면 앞으로 생기는 생태 도시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모든 도로는 아니지만 네. 마을하고 인접한 도로는 30km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1차선은 제가 좀 한참을 지켜봤는데 1차선은 자동차 도로, 2차선은 자전거 도로. 아하. 그만큼 크기의 도보가 아하.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작은 도로에서는 30km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또 말씀 듣다 보면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저희는 빨리 출근해서 일 많이 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네.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되고 네. 낮에 길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생활 환경하고 같이 가는 건데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걷는 도로가 보도가 잘 마련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지겠다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들긴 하네요. 네. 네, 제가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아니죠. 마을에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라서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도로가 보도가 자전거 도로, 차 도로, 자동차 도로만큼 그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은 진짜 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드네요. 네. 오영성님, 제가 운행하는 62-1 버스도 99.9MHz 1년 365일 고정입니다. 희숙님 참 잘했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저희 스위스 독일 기후 여행 듣고 계시겠네요. 또 3769님. 파주의 평화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주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셨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다가 평화마을 얘기도 마저 할 겁니다. 일단 독일의 보복마을 선생님께서 정말 좋으셨다고 한 그곳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의 일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접한 책이기도 하고요. 추천을 네. 받아서 네.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보봉은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현장을 사실 확인하고 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봉 마을은 일단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병영지로 사용하던 곳이 시에서 이제 삶의 터로 바뀌기 위한 공모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언제 했을까요 그거를?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바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준비를 대학생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일부러 그 병영지의 한 동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서 계획적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마을이 공모로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분들이 맨 처음에 학생 주도로 이게 움직여 가는데 학생 주도에서 전문가들을 하나씩 포함을 시켜요. 네. 그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가던 과정에 그 협동조합, 주민에 의한 협동조합 포럼 보봉을 탄생시켜요. 네. 탄생시켜서 여기서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수많은 연대와 이런 걸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가 꼼꼼하다 보니까 설계도까지 이렇게 다 나와요. 책 속에 보면 설계에 나가는데 이들이 맨 처음에 소셜 에콜로지 보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방을 계속 양쪽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표기가 이렇게 서로들 다른 군데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설계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에 나온 자료가 쭉 있는데 그 자료가 너무 철학적으로 깊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그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내용에 뭐가 써져 있냐면 60년 이상인 나무는 그대로 두기가 써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 네, 그리고 그 생활 그걸 재활용하자 이 개념을
전에 네.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1950년대에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 거죠. 아하. 60년대, 50년대, 예. 50년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예, 계획하기 예. 시작했으니까 그 프랑스에서 병영지를 여기다 놔두고 이제 가야 되는 환경에서 이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선생님, 네. 정상수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인터뷰 3부에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빠콩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셨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인가요? 박홍규님하고. 안녕하세요. 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수원에서 서로 아시는 분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 보복마을 2차 대전 이후에 대학생들 또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마을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 네. 그래서 뭐 자동차가 없는 도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2부가 끝났는데요. 네. 이어서 마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서 고기를 이제 비오톱 같은 걸 만들어서 생태가 연결되는 조성을 했고 그 빗물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빗물 저장고를 안에다 설계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많은 설계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으로 여겼던 거는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애인들을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유도한다면 여기는 그냥 모든 곳이 장애가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우리 뭐 생각이 배리어 들고요. 프리 무장애 예.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그런 장애나 것처럼요. 무장애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 일반인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계되고 또 그 시대에 재택근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에너지를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미래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복마을이 이런 걸 계획해서 그동안 꾸준히 네. 마을을 그렇게 유지해 왔던 게 네.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생태마을의 롤모델 교과서처럼 공부가 되는 건가요? 공부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네. 있는데도 그런 마을들이 이제는 너무 도시까지 퍼져나간 거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보봉으로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정말 그런 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독일 안에 세 개. 독일이 특히 많죠. 네. 그리고 그걸 꿈꾸면서 사실 우리 수원시도 네. 프라이부르크 시랑 자매를 맺었을 그런가요? 거예요.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시의 그런 모델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저희도 있었고 그런 걸로 영향을 바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도시 생태도시 화성이 복원되는데도 수원 화성 복원하는 수원 데도요? 화성 복원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생각이 좀 뭐 들어요. 차 없는 거리 행궁동 일원에서 네. 그런 축제하는 것도 네, 그 네. 연장선에서 그게 이제 둘이 좀 비슷한 게 차 없는 거리 화성도 지금 차가 있잖아요. 네, 상가들하고 이제 협의의 과정에서 네. 차가 다니는 불편한 거리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생태도시 보봉도 가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주택과 주택 사이에 아예 차가 못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구의 차인지 차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더라고요. 예.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차가. 네, 작은 차들이 주차돼 있는 걸 볼 수 네, 있었습니다. 작은 차들이. 예. 그래서 그 보복마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이 네.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건설하려던 사람들이 결국 생태마을을 생각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우리한테 모델이 되는 거고. 네. 그 선생님 그러면 그 태양광 으로 얼핏 드는 생각은 독일은 춥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그 난방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독일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네. 가장 태양빛이 많이 드는 도시래요. 그 중에서 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날씨도 좋았지만 정말 계속 화창했고요. 그 지붕 위에 거의 자기네 집이 쓸 수 있는 태양광 3kW 정도의 그거는 지붕 경사가 가고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 건물들이 참 많아요. 네네. 여기 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새로운 건물들은 다 그렇게 들어선다고. 지붕에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다 네, 하도록 새로운 건물. 태양광을. 의무적이란 말까지는 제가 좀 못 읽었는데 새로운 건물에는 태양광이 아예 이렇게 다 들어간다. 아예 들어가도록. 이렇게 써져 그 얼마 전에 노광준 PD님 손잡기에서 네. 캘리포니아주가 새로 짓는 맞아요. 건물은 의무화한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도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는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양광으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충분하고 네.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난방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이제 보봉에 꽂혀 있다 보니까 프라이부르크의 난방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갔었는데 네네. 프라이부르크에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있어요. 네. 미니 아파트인데 예. 그 숙소를 들어가 보니까 훈훈하더라고요. 난방을 안 했는데도. 네. 그래서 또 저 매 같은 눈으로 살펴봤죠. 그럼요. 그랬더니 거기가 단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외단열이 돼 있어요. 저희 이제 노원 제로 건축 제로 하우스에 가보면 느낄 수 있는데 외단열이거든요. 기밀성을 위해서 이 그 기밀의 두께도 다르고 창문의 이 여닫이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을 뿐더러 커튼을 쭉 내리니까 바깥에서 쭉 내려와요. 네네. 그래서 외단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단열을 이렇게 에너지 효율화 건물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이유더라고요. 햇볕이 비치거나 차가운 매서운 공기가 들어올 때 이미 내부로 들어온 공기를 안에서 단열하는 건 낮추거나 높이기 힘들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단열을 해줘야지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육을 계속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앞으로의 꿈의 작은 집은 외단열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네. 외단열이 잘 된 집일 그죠.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는 네. 저희도 건축물 규제가 계속 높아지는데 네네. 새로 지은 건축물은 정말 들어가 보면 겨울에도 난방이 따뜻하니까. 필요 없을 정도예요. 아. 이 두께가 두꺼워지고 단열에 대한 게 강화돼서. 근데 거기에 외단열까지 더 결합이 해지면. 된다면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사계가 있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렇겠네. 우리 여름에 네, 이게 벽이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아주 낮은 온도를 같이 견디려면 외단열은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겨울에는 다른 따뜻하지만 네, 다른 쪽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확실히 사계절이 있는 게 여러모로 네. 예, 중요한 중요한 환경이네요, 우리한테. 그래서 선생님 그 스위스, 독일 그렇게 쭉 둘러보셨는데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가 경기도 파주의 마을이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파주 사는데도 생태마을 못 들어봤습니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파주의 생태마을은 또 어떤 곳인가요? 저는 요 파주의 생태마을을 한 3년 전에 들었었는데요. 네. 사단법인 평화마을을 짓자예요. 사단법인 평화마을을 짓자. 네. 여기에 가장 모토로 하는 건 예술로 농사 짓고 농사로 평화 짓자. 이게 이들의 그 슬로건처럼 비춰져요. 파주가 해일이도 있고 뭔가 출판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로 농사 짓자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요. 네, 파주에서. 맞아요. 파주가 이제 어쨌든 군사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저희 같은 저도 꿈꾸고 있는 게 있듯이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꾼다든지 생태 도시를 꿈꾼다든지 할 때 파주에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는 게 좀 더 다른 데보다 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벌써 3부, 4부 인터뷰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3번째 듣고 있어요. 이거를. 네. 지난 월요일에 교화에서 점오 책방 하는 이정은 선생님 나오셔서 교화에서 디어 교화,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하셨고 그 전에도 빗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마을을 만들려고 한다. 그 몇 가구가 모여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전종호 선생님 계셨고 또 그전에도 파주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제가 왜 파주에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자꾸 많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파주 이제 경기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 파주에는 예쁜 마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그쪽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선생님? 그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이나 뜻을 모아서 마을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천이나 파주가 그래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값 말씀하시는 땅값. 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모여서 생태 공동체를 만들자 할 때 그 무시할 수가 없죠. 비싼 땅에서 뭘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파주는 결코 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이 연천이나 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 또 임진강 물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생태 환경이 좋다 그쪽 지역이. 막상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거에 우선하는 법이 군사법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태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할 때 그 접경 지역을 생각하게 된다. 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환경이 보존이 많이 돼요. 그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선생님 2017년부터 사람들하고 사단법인 평화마을을 짓자 이거를 알고 이제 교류하고 계셨던 건데요. 여기랑 프라이부르그가 뭐가 비슷한지 최근에 가보셨을 때는 어땠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우리 보봉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보봉의 그 모토 중에 그게 있잖아요.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맞아요.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여기도 쓰레기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이것도 똑같고 네.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대한 생각을 이들이 했듯이 여기도 우리가 에너지 자립주택을 만들자는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장애물이 없는 도시를 보방이 지향을 했듯이 여기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는 그런 평화 마을을 만들자. 이 생각도 똑같고 또 보방도 학생 중심으로 움직여 가다가 그 전문가들을 계속 같이 연대하고 협력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전문가들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가 보방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듯이 공모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요. 말씀 듣다 보면 다들 그래 우리도 한번 가봐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평화마을 가을을 짓다 이런 잔치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 또 제가 이 보방을 다녀와서 저는 경기를 소개하고 싶은 항상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경기랑 연결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평화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토요일 날 가을 짓기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녀왔잖아요. 그럼 뭐 음식하고. 네, 다녀왔는데 거기가 온실에서 했어요. 온실에서 행사를 온실인데 이 온실이 에너지 자립 온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온실의 구조 자체가 두 겹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자바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온실이 오후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열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지열이 들어올 때까지 파서 지열과 잡아낸 열을 저녁에 추워지거나 이럴 때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치는 전기는 위에 9개가 올라가져 있다니까 3kW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있어서 에너지 자립 온실인데 우리 온실 하면 비닐하우스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아무래도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축제를 했는데 꼭 유튜브를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요? 그래서 여기가 농사를 짓는 게 예술로 농사를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획일화된 한 종류의 그
장롱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예. 꽃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허브도 있고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고 한편에는 생태 화장실이 있고 한편에는 온실이 있고 온실 안도 그렇게 섞여져 있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같이 있고 옆에는 주방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가장 감동했던 건 밭에서 막 딴 채소들을 네. 정말 예술가 같은 상차림으로 차려내고 아. 특별히 꾸민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신선한 채소들 위에 몇 개 올라가 있는 예. 다른 색깔의 무늬 이것들이 예. 정말 예술로 승화된 채소를 제가 아. 먹고 왔다는 생각과 아.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한 하루였었어요. 저는. 그러면 선생님 뭐 맛있고 정말 따뜻했고 좋았고 예. 온실이 예. 에너지 자리가 온실이었고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여기 마을에서 이 농사와 집이 다들 농사 지으시나요? 평화마을에 그 계신 분들은? 공동에 만나는 회원들 안에서 자유롭게 농사질 사람들은 농사짓고 예. 또 다른 거 할 사람들은 다른 걸 하는 거죠. 다 농사 짓는 건 아니고. 네, 다 농사짓는데 그 네. 농사가 거기가 땅이 정말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네. 저는 사실 옥상 텃밭에서 배추를 키워봤거든요. 예. 배추를 진짜 요만큼 키워내기도 힘들어요. 예. 벌레가 계속 있어서. 근데 배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 큰 배추와 그 허브꽃이 옆에 펴져 있고 이게 그 농토도 짝 같은 높이가 아니라 언덕이 있기도 하고 아래가 있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거기 보면 이 평화마을을 짓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고로 평화를 지향하는지가 느껴지는 밭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온실을 그렇게 태양광으로 자립 온실을 할 정도면 당연히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립 주택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중에 뭐 저희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파주 해시민 발전 햇빛 발전 네,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여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해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기술 이사님이 저희 목요일 격주로 나오셔서 내일의 기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접경 지역인 파주나 연천에서 생태마을 시도들이 참 재밌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태마을을 파주 생태마을에 대한 설명에서 뭐 더 자세히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하셔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번 여행에서 스위스 프라이부르그 파주 생태마을 이 세 군데를 뭔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될지 저희에게 마무리 얘기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희가 스위스 프라이부르크 파주 평화마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저희한테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봉이나 평화마을이나 정말 몇몇의 사람들의 꿈이 그 꿈을 사람들한테 내뱉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관과 사람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마을을 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방이나 여기 평화마을 짓자나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나의 생각 하나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어느 날 맞대어서 생각한 이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꿈으로 이런 마을을 설계하고 이런 마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문명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네. 스스로가 에너지를 자립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저장해서 우리의 텃밭에 밭에 뿌리면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하면 이런 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꿈꿔볼 수 있다. 네. 가장 큰 핵심에는 사람이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런 작은 마을 차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이런 작은 마을이 답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숙 경계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